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사회문화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우리 교재로 64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이현영 학생이 추천해준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 몇 주 동안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할 때요, 이렇게 걷어야 돼요, 이렇게 소매를. 그런데 한 몇 강의 정도 보면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걷었어요. 걷을 수 있었던 것이 여기 있는 상처가 많이 나아서 이제 이렇게 걷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좀 이렇게 다쳤는데요. 이게 몇 주 전에 이제 아침에 녹화가 있었고요. 녹화가 이제 있으니까 일찍 와서 한번 보고 이렇게 녹화 들어와야 되니까 아침에 6시 정도 좀 넘어서 이렇게 이제 어두운데 이제 막 이제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짐도 이렇게 들고요. 막 이렇게 들고. 이제 엄마가 걱정이 돼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들어준다면서 이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뒤에 보면서 들어가 이렇게 엄마한테 들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졌어요. 이렇게 후라락 하면서 두두두 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계에 긁혀서 여기도 다치고 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다 내동댕이 쳐지고 그래서 막 엄마가 막 주워주면서 막 어떡하냐고 막 괜히 내가 따라가가지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운전해가지고 가는 중에도 전화가 와서 괜찮냐라고 하고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전화가 와 있고 녹화 끝나고 났더니 괜찮냐고 괜히 내가 따라 나가가지고 그렇게 넘어졌다고 막 아픈 데는 없냐 무릎은 괜찮냐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노래 제목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잖아요. 이 완벽하게 나랑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내 부모님인가 봐요. 내가 아픈 것이 그만큼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나랑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정말 완벽하게 내 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보면 학교에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혹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난 것은 아닌지, 혹시 저 친구가 나한테 뭔가 그런 좀 서운한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살피거나 내지는 선생님하고의 관계,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신경 쓰고 애쓰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떠냐면 가장 내 편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는 내 동생의 마음 상태, 우리 오빠, 언니의 마음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진짜 여러분의 온전한 팬이 아니죠, 편. 아유, 네, 편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신경 쓰고 또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고 그러는 1년이 되십시오. 예, 공부한다고 아주 상전처럼 이렇게 있지 마시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보십시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하면 2단원이 다 끝나게 되네요. 2단원의 전체 맵이 들어옵니까? 이 단원의 주인공은 개인과 사회였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사회화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회 속에서 지위와 역할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 구조 해서 인간이 먼저냐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 같은 말이네요. 인간이 우선이냐 사회 구조가 우선이냐. 저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우선이면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고 사회가 우선이면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죠. 그런 이론 배웠었고 인간이 사회 구조가 정한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일탈행동이라고 하고 일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을 보는데 우리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 때 이 사회 집단을 빼고는 개인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마치 제가요 이렇게 저는 수택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EBS에서 강의를 한 지는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수택고등학교, EBS라고 하는 사회 집단 없이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 구조하는 이 단원에서는 사회 집단 그리고 사회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출제 빈도표를 한번 볼게요. 사회문화 개념원리 64페이지에 역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관련해서는 단 한 해도 빠짐없이 6구 모의평가까지 모두 출제되었고 100%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료제와 탈관료제 보십시오. 2015 수능, 2014 수능
네, 수능에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그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그리고 관료제와 탈관료제 이렇게 수능에 출제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회집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집단이 뭔지 개념 정리하는 것, 물론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개념 강의에서 조금 시간을 들였다면 이 수특은 굉장히 압축되기 때문에 이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관료제와 탈관료제 개념 강의에서 2강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이번 1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따라서 사회집단이나 사회조직의 정의 자체는 간단히 살펴볼 거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회집단의 종류입니다. 종류는 모두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오고 이 7가지 종류를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과 그리고 사회 조직은요. 이 공식 조직을 의미하고 공식 조직과 대비해서 비공식 조직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결국은요. 이 내용들을 모두 묶어서 한 문제로 꼭 출제되기 때문에 별 3개를 그려봤습니다. 실제 사례가 주어지고 밑줄을 그은 다음에 어떤 사회집단의 종류에 해당되는지 공식 조직인지 자발적 결사체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100% 출제되고요. 또 하나 이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로서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하는 거 오늘 이번 시간에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 3개. 수능에 2014, 2015 연달아 2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사회 집단부터 차근차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디 개념교재에 있는 학생들은 177페이지에 쓰시면 됩니다. 177페이지에 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관련된 필기를 하시면 되겠고 178페이지에 관료제와 탈관료제 관련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첫 번째, 이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사회 집단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사회 집단이 뭔지는 간략하게 짚고 가자고요. 사회 집단은요, 우리 기본 문제에도 있으니까 간략히 짚고 가면 2명 이상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소속감 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시적으로 야구장에 모인 사람들을 사회 집단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나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회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군집과 사회 집단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자세한 설명들은 개념 강의에 해두었고요. 간략하게 사회 집단은 2명 이상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느꼈을 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족 그리고 회사, 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집단에 해당됩니다. 정말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회 집단들이 있고요. 진짜 많은 사회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학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많은 사회 집단들을 한번 분류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회학자들은 각각이 자신이 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이 사회 집단의 종류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요, 이 사회학자들이 그들이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눈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부분들이 암기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꼭 외워야 되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 이 사회 집단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의 종류는 제가 모두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모두 7가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7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니스라는 학자 이름을 안 외우셔도 됩니다. 결합의지에 따라 이 테니스라는 학자가 보니까 정말 많은 사회 집단들이 있는데 이 사회 집단이 자연스럽게 내가 속하게 되는 사회 집단이 있고 어떤 사회 집단들은 일부러 만든 사회 집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회 집단들을 자연스럽게 속하게 된 사회 집단과 일부러 만든 사회 집단으로 나눠보면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류 기준 자체를 결합의지라고 했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으로 나눈 겁니다. 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사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건 테니스라는 학자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이익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회 집단, 가족, 회사,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이익사회에 속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학교, 회사 모두 이익사회입니다. 일부러 만든 거니까.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일부러 만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 학교가 왜 이익사회예요? 우리 이익이라는 말 자체, 이익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 학교는 이익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테니스라는 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해둔 것입니다. 결합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이익사회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학교도 이익사회고 회사도 이익사회입니다. 시민단체도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이익사회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진행을 해보면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 결합의지를 본질의지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걸 공동사회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가족이 여기 속하겠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걸 선택의지라고 합니다. 선택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걸 이익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사회는요, 결합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 만남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공동사회 대표적으로 여기 가족 있는데, 가족 생각해 보시면 그래, 너 엄마하고 아빠하고 우리 이렇게 모인 것은 앞으로 5년 내에 쫙 있는 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모인 거야. 아니잖아요. 그 이 결합 자체, 엄마, 아빠,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이 결합 자체가 목적이지 다른 목적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합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회사나 학교의 선생님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결합 자체가 아니라 특정 교육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테니스의 분류예요. 그래서 제가 개념 강의할 때는 퇴결공익 이렇게 였어요. 퇴결공익 이렇게 였습니다. 할 때마다 민망한데 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접촉 방식에 따라서입니다. 이것은 쿨리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쿨리가 보니까 세상에 진짜 많은 사회 집단이 있는데 쿨리가 보니까 직접 접촉하는 사회 집단이 있고 간접 접촉하는 사회 집단이 있더라. 그런데 직접 접촉, 간접 접촉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직접 접촉이 뭐냐면 친밀감, 유대감. 테니스라는 학자가 어려운 표현을 써서 직접 접촉하는 사회 집단, 간접 접촉하는 사회 집단이라고 말했지 사실상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친밀감,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집단이 있고, 쿨리라는 학자가 보기에, 그리고 수단적인 만남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집단이 있더라. 사회 집단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학자니까 친밀감,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접촉을 직접 접촉이라고 부른 것이고요. 수단적인 만남. 그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났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만난 거야. 이 강의 찍기 위해서 만난 거야. 이렇게 만난 것을 간접 접촉이라고 이 학자가 부른 것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친밀감,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직접 접촉을 하는 집단을 쿨리가 1차 집단이라고 부른 것이고, 수단적인 만남을 하는 간접 접촉을 하는 집단을 2차 집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당연히 친밀감,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1차 집단이 되겠고요. 회사나 학교는 수단적 만남을 하는 2차 집단이 되겠죠. 안 어렵죠? 하나 특징적인 것을 또 하나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집단은요, 비공식적 통제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집단은 공식적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족 간에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저녁 식사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럼 너는 벌점 몇 점? 이게 쌓이면 우리 집에서 퇴출. 이런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늦었냐? 이렇게 혼나고 말죠. 부모님과 약속할 땐 지켜야 된다. 이렇게 훈화를 듣고 맙니다. 이런 비공식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어떤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익사회인 회사나, 이익사회가 아니죠. 2차 집단. 2차 집단인 회사나 학교는요, 주로 공식적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령 규범이나 어떤 절차에 따라서죠. 규칙과 같은 거죠. 법률 이렇게 써볼까요? 법. 규범이라고 했으니까 법률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규범, 절차, 규칙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각이 잦아지면 어떤 회사의 그런 벌점 체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월급을 좀 깎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엄격한 공식적 통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봤네요. 그렇죠? 이제 세 개 더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쉬워요. 이거 쿨리 접촉 1, 2, 쿨접 1, 2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리고 소속감에 따라서 썸나라는 학자는 또 자기가 분류 기준을 한 거예요.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집단이 있고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집단이 있잖아. 그렇게 두 개로도 나눠볼 수 있겠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집단하고 외 집단으로. 내 집단은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갖고 있는 집단이 내 집단이 되는 것이고요. 외 집단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질감 내지는 적대감까지 느끼는 것을 외집단이라고 말합니다. 2013 수능 특강에 보면 어떤 제시문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소속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노동조합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것들에 동조하지도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을 느껴야지만 내 집단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6개째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7개가 나온다고 했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준거 집단이 됩니다. 준거 집단 필기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압니다. 기준이 되는 집단. 자신의 어떤 판단, 행위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속된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내가 소속된 집단이 나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니까. 하지만 내가 소속된 집단하고 준거 집단하고 다르면 내가 소속된 집단은 어떤 A 대학인데 준거 집단은 B 대학이라고 한다면 자기 집단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게 되겠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게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필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7개의 사회 집단들이 나오고 그리고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회 집단 했어요. 이제 사회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조직이라고 하면 이것은 공식 조직을 말합니다. 일단 사회 집단 그동안 쭉 해왔는데 사회 조직은 무엇인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대표적인 사회 집단, 가족, 그리고 회사, 학교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 모두 다 뭐라고요? 네, 이거 모두 다 사회 집단입니다. 둘 이상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속감, 공동체 의식 느끼고 있으니까 이거 사회 집단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조직 생활 해봤어?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단 이 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무서운 데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무서운 데 어딜까요? 집에 8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무서워 큰일 났어 이러지 않죠.
그렇죠? 근데 학교에 8시까지 9시까지 가야 되는데 늦으면 막 걱정하고 막 무서워합니다. 회사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막 늦으면 막 달려가죠. 예.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서운 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회 집단 가운데서 이렇게 무서운 애들을 사회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사회 집단 가운데서 이렇게 무서운 애들을 사회 조직이라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 조직은요, 목표나 과업이 뚜렷합니다. 매우 뚜렷해요. 여기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는 목표. 그리고 여기 회사 목표는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목표나 과업이 매우 뚜렷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목표나 과업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지위, 역할이 아주 명확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서 회사의 규범, 학교의 규범 이런 것에 따라서 잘하면 보상해주고 승진하고 상장 주고 못하면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데죠. 일반적으로 이 회사나 학교는 뭔가 다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친밀감, 유대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는 우리가 이 강의를 찍기 위해서 만난 거고요. 그리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매우 수단적 관계가 나타나죠.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 사회 집단 가운데서 특별히 목표나 과업이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는 데를 특별히 사회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모든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에 속한다. 즉 다시 말하면 사회 집단이 사회 조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공식 조직의 정의를 해봤으니까 그렇다면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공식 조직이 계속 나와요. 이 밑에다 쓰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쓰실 내용을 여러분은 177페이지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조직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비공식 조직은 그럼 무엇이냐? 비공식 조직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공식 조직 내에서 취미, 관심사, 이해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이 공식 조직 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EBS 공식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EBS에 있는 구성원들이 취미, 축구,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형성, 형식이 아니라 형성. 참 이게 쓰면서 왜 엉뚱한 말이 써지는지 모르겠네요. 즉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EBS 내 사내 축구 동호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쓸 수가 있어요. 공식 조직 학교, 수택고등학교 내에서 수택고등학교의 구성원들이 취미, 탁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교내 탁구 동호회 이런 것들이 다 비공식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내, 교내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어떤 공식 조직 내라는 것을 문제 속에서 꼭 밝혀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다 정의를 해봤어요. 어려울 것도 없고요. 네. 이 비공식 조직과 대비돼서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발적 결사체죠.
제가 자발적 결사체의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취미, 관심사, 이해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쓴 이 멘트, 이 글 그대로 방금 제가 썼던 거, 여기서 썼던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맞죠? 이 자발적 결사체는 이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서 이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취미나 관심사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만든 건 모두 자발적 결사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특히 공식 조직 내에서 그 같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만든 자발적 결사체를 비공식 조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네요. 뭡니까? 지금 여기 결국 이 비공식 조직은 무엇이냐면 자발적 결사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예요. 정의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취미, 관심사,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부러 자발적으로 만든 것인데 특별히 공식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부른다. 얘도 역시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입니다.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목 집단이 되고요. 친목 집단이 뭐게요? 친함과 화목을 위해서 만든 집단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동호회들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익 집단이고요. 세 번째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친목 집단의 예로는 각종 동호회들이 여기 들어가요. 스키 동호회, 축구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친밀과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들이 되겠고요. 이익 집단은 어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이익 집단은 뭐 의사회, 약사회, 뭐 변호사회, 뭐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정말 많지만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의사가, 약사가, 프로야구 선수가, 영화인이 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동조합이 잘 나옵니다. 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는 거죠. 시민단체는요,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익집단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친목집단, 이익집단, 시민단체 여기 모두 다 여기 한번 앞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만든 것일까요? 일부러 만든 거죠.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친목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속하냐면 이익사회에 속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 이익사회와 여기 나온 이 이익집단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사회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형성한 인위적인 결합 의지를 가진 사회집단을 부르는 말이 되는 거고요. 테니스가 정한 이익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이익은 정말 그 특수 이익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의 이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시민단체가 이익사회예요? 네, 이익사회입니다.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특히 노동조합, 시민단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는 모두 공식 조직에 속합니다. 제가 공식 조직이 뭐라고 했는데요?
목표나 과업이 뚜렷하고 그들의 특수이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과업이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나눠져 있으며 공식적인 규범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모두 공식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제가 개념 강의를 딱 찍고 났는데 학생들에게 진짜 여러 번 질문을 받았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기출문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대학교 총동창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교 총동창회가 여기 다시 가야 되겠네요. 동창회인데 선생님, 동창회는요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사 또는 그들의 친밀감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친목 집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동창회가 어떤 대학교 총동창회가 공식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 시험 문제에 보면 어떤 대학교 총동창회 해서 밑줄 그어놓고 그것이 공식 조직이다라고 찾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공식 조직 잘 보세요. 목표, 과업이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며 공식적 규범이 있다라는 거 이거 공식 조직의 성격이죠. 제가 여러분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꿈꾸고 바라고 정말 가고 싶고 저도 그냥 꼭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못 가고 끝났네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동창회 홈페이지를 이제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되어 있고요. 회장 뭐 있고 이렇게 이제 임원진, 전임회장, 고문, 동창회 임원진에서 조직도가 있습니다. 조직도가 있고 여기 제가 회칙을 가지고 왔어요. 총칙. 그 다음에 회원 자격,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 규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목적은 그 본교의 뭐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겠죠. 그래놓고 여기 보면 각종 사업들도 있습니다. 총동창회 사업들도 있고요. 어떤 동창회는 뭐 결혼식장 운영과 관련돼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연? 결연을 맺은 어떤 신용카드도 발급되어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처럼 어떤 대학교의 총동창회라고 하는 것은 공식 조직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목표 뚜렷하고요. 그 대학교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뚜렷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위와 역할이 회장, 임원, 그리고 회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규범, 회칙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식 조직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했으니까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료실에 자료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랑 같이 지금 보셔도 됩니다. 보시는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 등장한 사회집단을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갑은 어떤 고등학교? 학교 나왔네요. 사회집단이죠. 재학 중이며 애교심이 많고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그는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땡땡 환경사랑이라는 교내 소모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교내 소모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시민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어떤 대학교, 여기 사회집단 나왔죠. 가서 생태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린피스에서 국제환경 전문가로 일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을 가진 내 집단하고 다른 하나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죠? 앞에 하나, 둘, 세 가지는 내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여기에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요.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내 집단이면서 앞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식 조직이죠. 맞습니까? 하지만 고등학교가 자발적 결사체입니까?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이 동그라미 고등학교. 이렇게 사례 속에서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고등학교는 내 집단이면서 공식 조직이구나 하고 찾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환경사랑이라는 교내 소모임입니다. 교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환경이라고 하는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얘는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교내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끼리 만들었으니까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죠. 나의 소속된 집단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조직은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자발적 결사체도 되고 내 집단도 돼야 되니까 여기 디귿에 들어갑니다. 어디? 환경사랑이라는 교내 소모임.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시민연대 나왔습니다. 시민연대. 내가 소속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민연대,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식 조직의 성격을 갖는 자발적 결사체다. 방금 필기해 드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세모 시민연대가 들어가야 되죠. 이제 이 대학교 있네요. 대학교는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니면서 자발적 결사체도 아니면서 뭔가요? 공식 조직이죠. 따라서 여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 영역에 들어가야 될 것이 별표대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그린피스. 시민단체죠.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이다. 여기 똑같아요. 세모랑. 그런데 차이점은 내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죠. 이거 구분해서 넣을 수 있으면 지금 공부한 내용들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 할 거냐면요. 178페이지로 넘겨봅니다. 178페이지로 넘기셔서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우리 압축 강의니까 바로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옆에 놓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료제, 탈관료제. 관료제는 산업사회의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입니다. 산업사회에 맞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대규모 조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대규모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조직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군대 잘 보세요.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피라미드형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수직적으로는 계층화하고 여기 별 달린 장군부터 이등병까지 쭉 계층화하고 그래서 명령체계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기능적으로 분업화하는 거죠. 딱딱딱 분업해서 전문화하게 되면 대규모 조직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사회의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원리로서 수직적으로는 계층화, 수평적으로는 기능적 분업화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조직 형태를 관료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보사회에 오면서 제가 군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장군부터 여기 이등병까지 쫙 수직적인 명령체계, 분업 쫙 이렇게. 그런데 정보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의성과 자율성입니다. 이 정보사회에서는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데 이러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료제 조직하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탈관료제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산업사회의 사회조직 시스템은 관료제고 정보사회의 사회조직 원리 시스템은 탈관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료제의 장점 한번 써볼까요? 장점. 보통 5가지 나오니까 우리 5가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의 장점, 특징을 쓰면 이제 장점이 나오니까 특징 써보면 지금 보신 대로 어떠냐면 수평적으로는 기능적 분업화라는 말을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수평적으로는 과업의 전문화. 대표적으로 학교가 이런 관료제 시스템이잖아요. 전문화.
내가 할 일, 옆 사람이 할 일 이런 것들이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의고사 업무, 옆 선생님이 하는 성적 업무, 그 옆 선생님이 하는 출석 업무 이렇게 쫙쫙쫙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계의 서열화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위계의 서열화. 쫙 나눠져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네 번째는 지위 획득의 공정한 기회. 마지막으로는 경력에 따른 보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제가 모의고사 업무 담당할 때는요, 몇 월 며칠까지 우리 학교에 모의고사 신청할 사람 문과이과 몇 명이고 조사해서 문서로 보내면 다시 문서로 오고 그리고 시험지가 오고 시험을 보면 발송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절차로 매뉴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업무가 이렇게 수행되고 있다라는 점, 문서로서 수행되고 있다라는 점, 지위 획득의 공정한 기회, 즉 공정 경쟁을 통해서 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 경쟁을 통해서 점수를 이렇게 따서 승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위 획득의 공정한 기회. 보상은 경력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호봉에 따라서 얼마나 그 기관에서 오래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특징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과업이 전문화되고 딱 이렇게 위계의 서열화에 따라서 이렇게 명령체계가 딱 확립되게 되면 조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지죠. 또 하나 규칙 절차 매뉴얼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혹시 빠져도 다른 사람이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업무를. 그래서 그 조직의 업무가 펑크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매우 안정적이고 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는 계속됩니다. 지속성이 높고 또 하나 이 업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쭉 매뉴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경력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연공서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젊은 아주 파릇파릇한 애가 들어와서 막 능력 좋다고 막 걔가 우리 연봉에 막 한 배 반을 받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내 이 회사 나가겠어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좀 이게 통합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1년이 가면 그래 내 월급이 이만큼 되지 하면 이게 조직이 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장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아래에 쓰시면 됩니다. 문제점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점. 관료제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목적 전치입니다. 목적이 구를 전자예요. 위치를 찾지 못하고 굴러다닌다. 위치, 구를 전자입니다. 목적이 굴러다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절차, 규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에 수단이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목적보다 수단이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목적 전치라고 말하고 우리 관료제의 대표적인 데가 병원이거든요. 병원에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목적은 위급한 환자를 빨리 치료하고 위급함에서 구해내는 것이 목적인데 그 절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 가서 수납하고 접수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 절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단이 더 중요시되면서 절차가 더 중요시되면서 목적이 위치를 찾지 못하고 굴러다니는 것, 이것을 바로 목적 전치라고 말합니다.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간 소외죠.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규칙과 절차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 측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박봄이 모의고사 업무를 했습니다. 박봄이 너무 필요하고 박봄이 그걸 딱 잘하고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박봄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른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중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꼭 박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박범은 그냥 그것을 하는 기계, 부품과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 소외입니다. 또 하나는 비능률성.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높은 측면도 있지만 경력에 따라서 계속 승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사 아니래요. 에이 뭐 또 승진하는데 월급 오르는데 이러면서 나타나는 비능률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거죠. 매뉴얼대로 쫙 그 절차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 또는 위급한 사태 이런 것들이 터질 때는 매뉴얼이 없어요. 없는 내용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탈관료제의 특징들 이렇게 적고 오늘 이번 시간 하면 모든 내용들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탈관료제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우 수평적이라는 거죠. 즉 정보사회의 적합한 그런 사회 조직의 모습으로서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또 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관료제 조직에서는 여기 위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층이 여기 아래에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따라서 저처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교장 선생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중간에 있는 부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 탈관료제에서는 정보사회에서 정보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정도가 매우 높고요. 또 하나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감소됩니다. 역할이 축소됩니다. 어떤 그런 정보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의사소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또 상향식이라고 말합니다. 대비해서 보냐면 여기는 위계의 서열화예요. 위에 있는 의사가 어떤 뜻이 아래로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아래로 딱 하는. 그래서 하향식이라고도 말하고 위에 있는 의사가 아래로 전달된다라고 해서 상이 하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개념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우리 학교에 홍보팀이 필요해요. 어떤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럼 홍보팀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면 홍보팀을 딱 해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팀을 만들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황 적응력이 매우 높다. 이런 선지로 나오기도 했고요. 업무 수행할 때 물론 규칙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탈관료제 조직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걸 꼭 지켜야 되고 그 매뉴얼대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재량권이 높습니다. 이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관료제 조직에서는 경력에 따른 보상을 했다면 이 탈관료제 조직에서는 능력에 따른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비해서 보면 이 경력에 따른 보상을 호봉제, 몇 호 봉급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게 호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성과급제를 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보상하는 모습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 탈관료제 조직의 예로는 팀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관료제, 탈관료제 비교해서 이렇게 특징들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장점 그리고 단점, 문제점, 특히 목적전치라는 말, 인간소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나 어떠한 사회 문제든지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이 또 나타나는 것 이것도 문제점으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개념 강의에서 2시간에 했던 내용 1시간에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확실하게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계속 되뇌이면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문제 풀어서 다음 시간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